네. 자, 오늘은 한 달은 남았다, 그죠? 오늘이 12월 마지막 수업인데 다음 주 수업이 없으니까, 그죠? 자, 오늘 할 페이지가 감정평가인데 책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430쪽이네요. 430쪽에 펼쳐 놓으시고, 자, 오늘 공부할 파트가 감정평가예요. 이 감정평가가 조금 내용이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감정평가의 기초 부분이 있어요. 감정평가가 뭐다,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일단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방식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3방식인데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를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감정평가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파트는 일반적으로 여기에요. 여기 어려운데 우리가 한 2주, 한 2달 정도 이렇게 쭉 기초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파트가 경제 파트하고 투자 파트가 어렵게 느껴졌어요. 거기에 어려운 파트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이론하고 계산하고 같이 했었어. 이게. 이 단원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예요. 그 단원들의 특징들이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걸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단원들은 그냥 이론 문제만 쭉 나와 있어요. 이론 문제가 나와 있으면서 용어의 뜻, 뭐 토지의 이름이라든지 이론적인 배경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사회 현상, 이론적인 뭐 설명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라든지 용어만 파악하면은 대부분의 뭐 생수에서 그렇지 대부분의 내용이 할만했었는데 어려운 단원이다라고 제가 말했던 것들은 대부분의 설명을 계산 문제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렵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그거는 계산 문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효과적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 뒤에 문제풀이반 가면은 계산하고 이론을 별개로 다루긴 하지만 이 단원을 이해할 때는 이게 출발점이 계산인데 계산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이론적인 배경을 제가 이해하기에 굉장히 수월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수용업 나오는 파트, 그 다음에 투자 분석 파트 이런 것들은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단원이 좀 그래요. 이 단원도 계산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도 세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가 계산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또 그런 마음을 먹는다, 사람들이. 난 계산 안 할 건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는데 어려운 단원인데 어려운 단원 맞긴 맞아요. 근데 어려운 단원에 6문제 맞아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공시 파트가 있어요. 공시 파트가 한 문제. 그러면 감정평가 6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감정평가가 어려운 단원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어려운 단원은 항상 어렵고 쉬운 단원은 항상 쉽다.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시험은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어려운 단원에 어려운 단원인데 6문제 중에서 3문제에서 4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와요. 진짜 굉장히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마음을 딱 이렇게 어려운 단원 이거 안 해야지, 쉬운 단원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나만의 착각이란 거예요. 언제나 말하지만 항상 나만의 착각이에요. 어려운 단원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쉬운 단원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전체 단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놓아야만이 이게 어려운 단원이 쉽게 나올 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쉬운 단어는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쉽기 때문에 포기를 잘 안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힘들긴 한데 만약에 오늘 수업을 통해서 내 저거 할만하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1월 수업이 되는 거예요. 1, 2월 수업이 되는 건데 나중에 마칠 때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언제나 1월에서 2월 수업이 제일 중요한 수업이에요. 이게 1월, 2월 수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1월, 2월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할 것들을 여기서 다 해요. 1월, 2월에서 1월, 2월에서 대부분 내용을 다 하고 이걸 조금 자세하게 하면은 3월, 4월이에요. 이걸 요약 정리하면은 5월, 6월이에요. 이걸 문제풀이 하면 6월, 7월이에요. 이걸 그 성향에 따라서 약간 늘렸다 줄였다 암기시켰다 문제풀이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굉장히 수월한데 11월 12월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은 요게 수월해요. 요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걸 만약에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신다면은 아마 1월, 2월 수업이 편안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자, 페이지는 430쪽인데 감정평가가 뭔지 가볍게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나요? 자, 가로 1번입니다. 밑줄. 중간부터 밑줄입니다. 감정평가란 법률에 의해서죠.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라는 것은 이 부동산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나타낸 것 이렇게 나타내요. 한마디로 뭐냐? 이거 얼마짜리고 요 뜻이에요. 감정평가라는 게 뭐냐? 이거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죠. 감정평가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원룸이 있습니다. 원룸이 얼마짜리인지 감정평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 감정평가 의뢰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내 거 얼마고 얼마짜리고 요 뜻이에요. 요걸 금액으로 나타내는 그걸 감정평가라고 말한다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얼마짜리 요런 느낌. 그게 감정평가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에 다룰 거예요. 쭉 신나게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440으로 신나게 넘어가세요. 우리는 감정평가 기초에서 모든 내용을 좀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는 뭘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우리는 가치, value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price라고 말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둘의 차이점.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정확한 용어의 개념보다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룸을 하나 샀어. 원룸을 대학가 주변에 있는 원룸을 하나 샀는데 이걸 15억에 언제 2년 전에 15억에 매입했어요. 이거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년 전에 15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물론 15억에 샀다. 이 안에는 대출도 있을 수 있고 전액 내돈도 있을 수 있는 여하튼 15억에 샀다. 이걸 가격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가만히 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2년 전 가격은 과거값인가요? 가격은 과거죠. 가격이 현재일 수는 반드시 없어요. 내가 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돌아서는 순간 이거는 다시 뭐가 되는 거죠?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가격은 과거값이 됩니다. 두 번째, 과거는 2년 전이니까 과거값인데 15억 하나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원룸을 15억 2천, 13억 6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오직 15억에 샀다 하나밖에 없잖아. 내가 구입한 가격이니까 요거는 그래서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중개사가 공인중개사를 말하겠죠. 중개사가 전문가예요. 중개사 전문가라는 이야기는 간혹 우리가 중개사 사무실 한 번씩 놀러가고 막 그렇게 하자는 경우 많잖아요.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놀러를 간단 말이야. 혹시 놀기사만 물어봐. 요거 얼마쯤 하냐라고 말하면 중개사가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아파트가 2년 전에는 몇 동 몇 호가 얼마에 팔렸고 1년 전에는 그 앞에 몇 동 몇 호가 얼마에 팔렸고 요걸 다 외우고 계세요. 신기하게도.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 아파트가 8억에 매매됐다라고 말하면 이 8억에 매매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만들고 했던 거야. 계약서 쓰는 거는 한 방이었지만 한 방 쓰기 위해서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중개사님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과거 값을 중개사님 아주 잘 외우고 계세요. 대부분에 물어보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그 자기 관할에 있는 아파트 물어보면은 가격을 거의 다 정확하게 뭐 몇십 년 지난 모르겠는데 5년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요. 언제쯤까지. 그 다음에 구매자가 매입하는 사람이 진상이었다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개사가 전문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 가치라는 건 뭐냐? 내가 이렇게 매입한 원룸을 원룸에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험에 가입했더니 보험회사에서는 이 원룸을 얼마로 받느냐 하면은 14억 5천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14억 5천으로 계산해서 내가 보험료를 내겠죠? 이 건물이
원룸이 화재로 소실되면은 보험회사가 얼마를 지급한다? 14억 5천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가 바라볼 때는 이거의 가치는 14억 5천짜리야. 자, 그 다음에 과세. 정부에서는 세금을 매길 때 이걸 얼마로 보느냐 하면은 16억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책정할 때 16억에다가 세율을 과세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정부가 바라보는 세금 가치는 16억, 과세 가치는 16억이에요. 저는 개인이 아니고 이게 법인이에요. 법인에서 물론 법인의 이사들은 친족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법인을 만든 세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중개법인을 다음에 부동산 법인을 만든 다음에 이걸 통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의 장부에 적어놨어요. 장부에는 이게 얼마로 적었느냐 하면은 14억으로 적혀 있어요. 15억에 매입했는데 2년 동안에 이 감가상각이 일어난 거야. 그걸 감안했더니 장부에는 14억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치는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평가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에서는 어떤 가치로 평가하느냐 하면은 원칙이 시장 가치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하튼 이런 가치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돼요. 이걸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뭐라 하느냐 하면은 자 따라합니다. 가치의 다원적 개념. 이게 무슨 말이냐? 가치가 이런 평가 주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서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가치는 어떤 값이냐 하면은 현재 값이에요. 현재 우리 장부에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세금 요 가지고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미래 수익을 현재로 환원한 현재 값이고요. 요거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입니다.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는 가격에 실제 매매된 가격을 말하는 거고 가치는 그거에 대한 현재 값을 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감정평가는 무엇으로 하는가요? 당연히 요거겠죠. 그럼 쌤 가치와 가격은 다른 건가요? 다른 겁니다. 그럼 완전히 상관없나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부동산에 매매값이 올라가면은 가치도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가치도 올라가요. 이해하시겠죠? 매매가가 떨어지면 가치도 일반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얘 둘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이 둘이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항상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론적으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가치 가격은 괴리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가치와 가격은 다른 것인데 그러면 감정평가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요 놈을 가지고 평가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얼마짜리냐 감정평가에서는 얼마짜리냐 라고 평가하는데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시장 가치로 평가합니다. 시장 가치라는 것은 시장에서 인정되고 있는 금액으로 표현된 가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의 원칙이다라는 걸 정리. 즉 가치와 가격이란 용어가 있는데 가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감정평가에서는 얘를 사용한다. 그리고 감정평가의 원칙은 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걔가 우리 책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441쪽에 볼게요. 그것이 보면은 가치, 가격 이런 말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2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에 가격은 과거다. 가치는 현재값이다. 보셨죠? 가볍게 밑줄.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가격은 하나. 가치는 여러 개. 뭐 이런 말이 있네요. 가볍게 밑줄 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 이런 개념들에 관한 게 나오고요. 오른쪽에 443쪽에 보면은 가치의 다원적 개념 우리 한번 따라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가격과 가치에 대한 구분을 했고 우리는 요 놈을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특히 얘를 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 아까 말했던 요거 내가 가지고 있는 원룸 이 부동산이
15억이란 가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5억, 이 부동산이 가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간접적인 요인하고 좀 직접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 간접적인 요인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가치가 만들어지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간접적인 요인이에요. 직접적인 요인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치 발생 요인이라 그래요. 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번 들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하고 가치 발생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론을 말해요. 얘가 얘를 만들고 얘가 얘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 가치 15억이 만들어진다. 이론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가치 형성 요인은 좀 간접적인 요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가치 형성 요인은 세 가지로 나중에 분리할 거예요. 일반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역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일반 요인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인구, 소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 인구가 옛날 과거보다도 10% 늘었어요. 몇 년 전보다.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뜻이겠죠? 인구가 늘었어. 그러면 우리 원룸이 물론 우리나라 인구가 내가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원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100원이라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인구가 늘었는데 우리나라 GNP 같은 소득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이 10원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우리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치에 우리 부동산이 얼마짜리에 대한 가치에 인구, 소득, 경제 상황, 세금, 금리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접 요인이다라고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이런 느낌. 그러면 지역적인 것도 영향이 있느냐? 네,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수성구 쪽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값이 10%가 올랐어. 그러면 내 원룸은 10%가 아니라도 담은 1%라도 오르지 않을까? 그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값이 5% 올랐어요. 1년 동안에. 그러면 내 부동산도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았을까? 네. 물론 아파트는 뭐 많이 올랐겠지만 원룸은 조금이라도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요인도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역적인 영향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개별 요인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값은 올라가는데 원룸 값은 전국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 올라가고 원룸 값 내려왔으니까 원룸 가격 내려온 게 내 부동산, 즉 원룸 가격 떨어뜨린 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까요?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간접적인 요인이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우리 부동산의 가격을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니고 즉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내 아파트 가격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물론 우리는 무관심하게 사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파트 값이 오르면 내 아파트도 조금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전국에 아파트 값이 좀 올라가면은 우리 아파트도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느낌. 그걸 여기는 우리는 가치 형성 요인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가치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 발생 요인은 뭐냐면은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효용이 있어야 됩니다. 효용을 유용성이라고도 말합니다. 효용, 유용성이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뭐죠?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원룸이면 원룸으로 쓸모가 있어야 되고 아파트면 주거지로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생겨요. 쓸모가 없으면 가치가 안 생겨요. 쓸모가 있으면 수요, 유효 수요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이 우리 아파트가 우리 원룸이 정말 원룸으로 정말 잘 지어지고 좋아. 그런데 우리 원룸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가치가 떨어져요. 직접적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우리 원룸을 찾는 유효 수요.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올라가고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희소성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뭐냐면은 결국은 아무리 쓸모도 있고 그 다음에 찾는 사람이 많아도 이 원룸이나 아파트가 너무 훤해. 그럼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주거용이 굉장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집 지을 곳이 없어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희소성이라는 거는 공급이에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은 얘들도 가만히 보면은 수요 공급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얘 둘은 수요 개념이고요. 얘는 공급의 개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구 소득액들도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돌려서 말하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는 수요 공급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조금 이렇게 풀어놓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가치 발생률을 3개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인 경우는 여기다가 이전성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전성이라는 거는 내 앞으로 등기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소유권 표시 방법이 등기니까 아무리 쓸모있고 아무리 값도 높고 아무리 귀하면 뭐해? 내 앞으로 등기할 수 없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요 4가지를 충족할 때 가치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론적으로 배웠지만 실제 시험은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암기하라 그래요. 이해하는 건 좋은데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해는 좀 이따 까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암기하느냐 하면은 형이름은 일찍에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어릴 때 일찜에 아시나요? 일찜에? 알 건데 세대 비슷해 보이는 사람 많은데 일찜에 비슷해요. 형이름은 일지매가 아니고 개 일지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형이름 뭐라고요? 일지개. 형이름은 일지개예요. 그 다음에 형이니까 이거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가만히 보면은 가치 발생 요인은 처음이 히읗도 있고 이형도 있고 히읗도 있고 이형도 있죠. 그죠? 그래서 히읗이형 히읗이형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냥. 물론 철자 외우면 좋겠는데 철자 외우면 좋겠는데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시작이 히읗이형으로 시작하더라. 히읗 느낌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히읗이형 뭐 그런 느낌. 그렇게 해서 기억나시면 땡큐 아니면 다시 다 비슷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일반적으로 해요.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 유효수요, 희소성으로 모두 충족돼야 한다. 이런 지문이 나와.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린 지금 한 게 어딨냐면은 447쪽으로 합니다. 그것이 보면은 가치 발생 요인 보입니까? 자, 효용. 제목만 밑줄. 밑에 상대적 희소성 밑줄. 밑에 유효수요 밑줄 넘기시고 4번에 이전성 밑줄. 자, 그 다음 오른쪽에 449쪽에 보시면 예제 문제가 하나 나와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쉽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가치 형성 요인 제목에만 밑줄, 동그라미 2번 일반 요인 밑줄 넘기시고 450쪽에 지형 요인 밑줄, 오른쪽에 개별 요인 밑줄.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제목에만 딱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치, 가격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가치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느냐라는 까지 이론적인 배경을 배웠어요. 자, 조금 좀 이제 중요한 걸 한번 다루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451쪽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걸 다룰 거예요. 요거는 좀 중요해요. 얘는 좀 단편적인데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다음 내용과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좀 집중해 놓으셔야 되는데 차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역 분석입니다. 그리고 개별 분석. 항상 하는 말인데 책 볼 필요 없어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눈이 말하는 건데 저를 설명을 듣고 이해하지 않으면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적절하게 되어야 책에 있는 지문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듣고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뭐냐라는 건데, 자, 계속 우리 다룰 거예요. 이제 원룸하지 말고 집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집. 어떤 집을 좋아하시나요? 아파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살고 있는 게 아파트잖아. 좀 벗어나 봅시다.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2층짜리 집이야. 이게 하얀 벽돌로 지었어. 지붕이 파란 색깔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뭐죠? 창문에 뭐 화분 같은 게 매달려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왠지 아리따운 그런 여성분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우리 집사람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 앞에는 착 파도가 실는 느낌? 그래서 지중해 스타일의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스타일 주택이 물론 그리스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 궁금해. 이 얼마짜리인지 궁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했어요. 이 우리 집이 주택이 얼마인지 금액을 계산해 주세요. 감정평가해 주세요. 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께서는 이게 얼마인지 조사를 하는데 조사할 때 먼저 지역을 분석합니다. 왜 지역을 분석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주택이 대구에 있는데 이 주택의 주변 주택이 이 주택은 6억 2천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주택은 6억 7천쯤 하고요. 요 주택은 6억 9천쯤 해요. 거기는 비슷비슷해요. 그럼 우리 주택도 한 6억 얼마 하지 않을까? 느낌? 그좀 하지 않을까? 아니 그런데 여기 6억인데 우리만 2억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 주택도 6억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가격 수준이라고 말해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얼마쯤 한다 이 뜻이에요. 얼마쯤 한다. 그래서 6억쯤 한다. 우리 주택, 동네 주택 가격 수준은 6억쯤 한다라는 걸 판정하는 거야. 그러면 요 동네 시세가 6억쯤이니까 우리 주택도 6억 언저리 할까요? 요런 느낌.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좀 후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층짜리 집이 있는데 2억 4천, 여기는 2억 1천, 여기는 2억. 요래. 요 동네 우리 집이 있다면은 우리 집은 2억 얼마? 이게 가격 수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감정평가사께서는 이 우리 부동산을 분석할 때 우리 부동산을 바로 탁 분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를 분석해요. 우리 동네 이걸 분석하는 우리 동네를 분석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뭔가 없어 보인다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지역 분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이 있는 요 지역을 분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지역 분석의 목적은 뭐죠? 얼마쯤? 이걸 판정하는 거예요. 얼마쯤?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은 대략 6억 얼마쯤? 요렇게 나왔나요?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부동산이 얼마냐 평가할 때, 자, 앞에 하나 빼먹었는데, 우리는 이 부동산을 평가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 그래요. 너무 글자가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대상 부동산 이렇게 말합니다. R 적으면 리얼 이스테이트에서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 여기도 마찬가지 대상 부동산인데, 지역 분석은 이 동네를 분석해서 얼마쯤 이걸 알아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개별 분석은 뭐냐면은 요 부동산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걸 보는 거예요. 어떤 걸 보느냐? 구조, 설계. 자, 우리 한 번씩 여자분들은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좀 자주 보러 가시죠. 문제가 있는데요. 자주 가야 되는데 주로 누구랑 가시나요? 남자친구 그러지 마라. 누구랑? 신랑하고 남자 좀 시자 좀 친구들하고 가세요. 친구들하고 가세요. 제가 한 번씩 모델하우스 따라가긴 합니다. 따라가면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저는. 어떤 거냐면은 자,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평수예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32평인데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복잡하게 하나마다 꼭 타입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여하튼 A 타입, B 타입, C 타입 요게 구조가 다 달라요. 위치가 살짝 다르잖아. 즉 여기는 A 타입은 방 A, B가 붙어 있어. 그런데 B 타입은
AB 떨어지고 가운데 거실이 있어. C타입은 화장실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위치가 살짝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것들의 평수라든지 건축비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마님께서는 탁 나오잖아? 나오면 한마디 한다? C가 구조가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언어를 순화하는 거고 저희 마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C가 제일 잘 빠졌어 그래요. 이렇게 말하십니까?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나중에 다른 중개사님한테 물어보면은 그 중개사님도 C타입이 구조가 좋다라고 말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 있는 남자분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이 구분을 못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거래가 될 때 실제로 C타입 거래 가격이 높아요. 은근히 얘들보다 얘가 한 1, 200만 원 높게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모든 비용은 동일하고 위치도 동일한데도 구조가 약간 다르다는 거에서 얘 가격이 높게 실제로 거래가 돼요. 구조가 잘 빠진 게. 자, 그런 느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은 동일한 재료를 지었는데도 구조, 설계, 설비, 디자인, 색깔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구조가 잘 빠졌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 방향이 남쪽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죠. 그런데 이게 방향을 잘못 북쪽으로 보고 있어요. 잘못 지은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문이 북쪽을 보는데 적절하게 크지도 작지도 않아야 돼요. 너무 크면은 전망은 좋은 대신에 외풍이 심하잖아. 창문이 작으면 전망이 없고 환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적절한 크기가 좋은데 창문이 너무 큰 완전 통유리야 그냥. 이런 거. 창문이 너무 커. 그 다음에 설계가 좀 잘못됐어.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좀 틀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죠? 구조가 좋아, 방향이 좋아, 창문 크기가 적당해 이러면 이게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감정평가사들이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뭐냐면은 우리 동네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부동산 요 자체만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판정하느냐? 구체적인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6억쯤에서) 구조가 안 좋아 좀 까고 죄송합니다 줄이고 금액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방향이 조금 좋네 요건 플러스 그 다음에 설계가 좀 안 좋아 그 다음에 색깔이 안 좋아 이런 걸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평가사가 6억 4천이다 구체적인 가격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요. 먼저 동네를 분석해서 대략적인 가격 수준을 판정한 연후에 얼마쯤 그런 연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찰하겠죠. 이거에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 구조, 설계 이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확한 가격 판정하는 이게 이 순서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자 이게 가치인수 요인에 지역요인, 개별요인 있으시죠. 요게 지역요인을 분석하는 게 지역분석이고요. 개별요인을 분석하는 게 개별분석이에요. 그래서 선행, 후행 요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요런 것들은 사례를 많이 봅니다. 저희 동네에도 저희가 사는 지역에 그 새 건물이에요. 새 건물인데 이 건물이 위에 외벽에 타일을 무슨 색으로 했느냐 하면은 딱 요 색깔로 했어요. 촌발 날려. 칠판이니까 봐주지. 이게 그냥 좀 은은한 은색을 하더라면 좀 파란색 했으면 좋을 건데 딱 요 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타일 색깔을 선정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건물값이 몇백만 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요런 것들이 요걸 마다. 이해하시겠죠?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정렬의 빨간색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시뻘겋색으로 칠했어. 나는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나는 괴기스러운 그림을 좋아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나서 그 건물에다 귀신 그림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이 집값 이 건물값 다 떨어뜨리겠죠? 요런 것들은
요 요인이 떨어지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위치, 방향, 구조, 설계, 설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서 가치를 더하고 빼고 계산해서 얼마다라고 평가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감정평가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는데 조금 요거는 이제 지우고 조금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볼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여기서 지역 분석을 할 건데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주택이라 그랬죠. 근데 요 동네에 뭐가 있냐면은 막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예쁜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6억 2천, 6억 얼마, 6억 얼마 하면은 6억 얼마고 2억 얼마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부동산, 대상 부동산 있는 여기에서 지역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할 때 우리 부동산하고 이 주변하고 토지, 즉 이용이 동질적이죠. 주택이고 이럴 때는 우리 지역 분석을 할 때 우리 동네에서 분석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지역 분석을 인근 지역에서 지역 분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근 지역에서 지역 분석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해를 했으니까. 자,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대구인데 여기가 우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있는 지역인데 자, 우리는 아까 했던 지중해 스타일의 굉장히 아름다운 2층 주택이에요. 이게 얼마냐 평가하고 싶어요. 그럼 요게 대상 부동산이라고 말했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이런 뜻입니다. 요걸 얼마인지 평가할 때 여기서는 우리 부동산과 주변의 이용이 동질적이었죠. 그런데 동질적이지 않아. 자, 우리는 주택인데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일단 카센터가 있는데 이 카센터도 있고 정비공장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자동차 폐차장도 있어요. 그리고 철공소도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 철공소에서 쇠두디를 부시는 소리가 나는 거지.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여기에 카센터가 10억이다. 우리 주택이 10억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동질적이지 않으니까 폐차장이 20억인데 우리 집은 10억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것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지역 분석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웃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북구 쪽에 보니까 우리는 여기 시지 쪽인데 북구 쪽에 보니까 자, 이렇게 주택이 여러 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은 카센터도 있고 정비공장도 있고 폐차장도 있고 철공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하고 비슷한 동네인가요? 그죠? 요 동네를 보는 거야. 요 동네를 보니까 이 동네 카센터 정비원 옆에 주택이 5억쯤 하는 거예요. 그럼 카센터 정비원 옆에 우리 주택도 얼마쯤 할까요? 5억쯤. 요건 말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역 분석을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동네의 지역 분석을 해서 이렇게 가져와. 왜 그렇게 내용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역 분석에서 가져와. 이럴 때 우리는 대상 부동산이 아닌 지역에서 지역 분석했거든요. 이럴 때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유사 지역에서 지역 분석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는 인근 지역에서 지역 분석했다라고 말을 하고 여기는 유사 지역에서 지역 분석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용어가 인근 지역이라는 용어와 유사 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런데 이 용어를 유심히 보면은 둘 다 지역 분석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의 범위를 말하는데 지역 분석의 지역 범위를 말하는데 그럼 이건 인근은 당연히 요쪽일 건데 인근과 유사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대구 시지에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경북 전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범위를 좀 정해서 놓을 필요 있어요. 인근과 유사는 어떤 범위가 돼야 되느냐 하면 동일 수급권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일 수급권이라는 것은 동일한 수요 공급 지역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달라지게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대구 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일수급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대구에 집을 구하려 했는데 대구에 집이 없어. 그래서 서울에 집을 구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출퇴근 어떻게 하려고?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동일수급권이 안 해요. 그런데 시지에 집을 구한다? 그런데 아무리 구해도 집이 없어. 그랬더니 약간 떨어져 가지고 달서 쪽에 집을 구해서 힘들지만 출퇴근한다? 이건 동일수급권이 가능해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대구인데 저쪽에 좀 많이 떨어진 포항 쪽에 집을 구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이런 느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쉽게 생각하면 출퇴근 가능하면서 여기 집을 구하는데 못 구하면 여기 집을 구한다. 수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느낌이 동일수급권인데 그냥 쉽게 대구 전역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퇴근 가능한 지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요 인근과 유사는 동일수급권 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동일수급권을 벗어나는 인근과 유사는 즉 유사지역을 선정할 때 여기 시지에 있는데 요걸 포항에서 구한다. 유사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시지면은 달서 이 정도는 가만히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동일수권 내에서 인근과 유사를 포함하는 지역을 구한다라는 건데 인근은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 이때는 동질적이니까. 그런데 유사는 대상부동산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 지역 분석했다. 요런 느낌? 왜? 요게 같은 게 아니니까. 다른 동네에서 가져왔다라는 표현인데 요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종종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나올 때는 아주 쉽게 포인트를 찾아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를 외울 건데 어떻게 외울 거냐면은 인근은 대상부동산이 속한이야. 인근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유사는 대상부동산이 아닌 지역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속하지 않는 지역이 말이에요.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외울 거냐면은 인근은 영어 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은 안에 속한 이런 뜻이 되겠죠? 대상부동산 이거는 그럼 인은 인인데 그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 이거는 야매잖아. 야매잖아. 이거는 외우기 편하게 만든 거지. 인거는 한자어죠. 인과 유사는 한자예요. 한자인데 외우기 쉽게 인 이렇게 말했는데 인 했는데 그는 뭐예요? 이러면 곤란해요. 야매입니다. 여하튼 인거는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대상은 속한 속하지 않는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 둘은 동일수권 내에 이루어진다라는 느낌. 얘가 451쪽에 있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관계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넘기셔가지고 아주 가볍게 볼 건데 452쪽에 보면 지역 분석에 보시면 중간에 동그라미 번 가격 수준이란 말이 있습니까? 했나요? 우리 한 거예요, 요걸 이야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한 것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봅니다. 인근 지역. 자, 동그라미 1번을 밑줄 그을 겁니다.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대상부동산. 이거 설명드렸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대상부동산.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대상부동산이 속한 동그라미.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하고 동질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집이 6억쯤 하면 우리 6억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럴 땐 지역 분석 여기서 한다. 이걸 인근 지역에서 지역 분석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너무 깊이 안 들어갈까요? 자, 넘기시고.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는 456쪽으로 갈 거예요. 갔다 다시 돌아올 겁니다. 456쪽입니다. 유사지역 보이시나요? 중간에 유사지역 밑줄. 개념의 밑줄입니다.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그 다음 동그라미 속하지 아니하는 동그라미.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이걸 수업을 해보면은 인근 지역과 유사구 지역을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해요. 뉘앙스가 비슷해요.
인근과 유사의 뉘앙스가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분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때 속한, 속하지 않는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그래서 그거 같아. 이거는 나중에 시험 나오면은 틀려요. 정확하게 인근은 속한다. 유사는 속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이 다음 파트 나올 때 또 헷갈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가로 4번에 동일수거권 보이십니까? 자, 동일수거권은 그 밑에 네모안에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동일수거권은 인근지역 플러스 유사지역 플러스 주변지역, 즉 인근과 유사는 동일수거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라는 느낌. 요 정도만 가볍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만 하고 좀 쉴 건데요. 앞으로 살짝 돌아갈 거예요. 왔다 갔다 해도 짜증내기 없기. 자, 454쪽입니다. 이걸 지우고 여기 할까요? 우리가 지금 했던 이 인근지역, 여기 있는 인근지역은 우리가 무리부동산에 속한 지역이죠. 내가 사는 동네가 예를 들어서 시지야. 여기에 어떤 지역적인 변화가 있어요. 사람도 이렇게 자라고 쇠퇴하듯이 지역도 발전했다가 쇠퇴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표를 보셔도 되고 표를 보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이 지역이 허허벌판이다가 이 지역에 성장하기 시작해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주거지와 상업지의 개발이 시작된 거야. 이 동네가. 그럼 이 동네가 집값이나 토지값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어마무시하게 오르죠. 1년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요.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세종시 같은 경우 벌판이었다가 여기에 막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5년 안에 거의 뭐 엄청나게 올라가요.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기에서 집가 상승률이 제일 높아요. 그랬다가 이 지역이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게 돼요. 성숙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가격이 소폭 오릅니다. 성숙기에서 소폭 올라요. 왜?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고 소폭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소폭 올라가고 있어요. 소폭.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전만큼 이렇게 올라갈 수는 이제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진짜 1년 사이에 몇 억씩 오르고 하는데 지금은 1년 사이에 1,000만 원 오르고 막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물론 시장 상황에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성숙기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이 지역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시장은 똑같아요. 즉 여기에서 서서히 꺾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쇠퇴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면은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들이 한 30년 40년이 지났어. 30년 40년이 지나면은 이 부동산들이 서서히 노후화가 일어나요. 지역도 서서히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예전에 이때 같으면 도로가 편도 2차선, 4차선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4차선 되니까 차가 막혀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시설이 예전하고는 30년, 40년 전에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시설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 편의시설도 부족하고요.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부자들이 새로 개발되는 동네로 떠나갑니다. 부자들이 고소득자가 그 빈틈에 저소득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 아는 사람. 여가현상. 구체적으로 이걸 알다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니. 몰라야 정상입니다. 알았다고 화내는 건 아닌데 모르는 사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재택위에서 하향여과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상향여과, 하향여과예요. 하향여과, 동네가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이기 그리고 악하기를 거치게 됩니다. 악하기를 거치면 여기에서 만약에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기가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에 빈집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해요. 예, 빈집이 생기면서 어떤 집은 빈집이 있는데
3년 동안 빈집이니까 유치장이 깨져 있고 대문이 고장나 있고 막 그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제 악하게 설마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람 인생 같이 지역도 이렇게 발전했다가 쇠퇴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454쪽에 주거 근린 지역의 생애 주기에서 나와 있어요. 보면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이기, 악하기는 요거에 관계되는 내용들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들어봤다. 요런 느낌? 자, 인근 지역은 요런 식으로 발달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역에 집값이 올라갈 때도 있고, 요렇게 집값이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중요한 나머지 내용 뺄 겁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만 가볍게, 기초 파트를 가볍게 다룬 거예요. 물론, 그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중요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은 지금 좀 다루려면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놈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거냐 하면 쭉 넘어가셔서 470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좀 쉬었다가 10분간 쉬겠습니다.